네, 정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되면서 화물연대가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부와 또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뤄지게 된 겁니까? 어제 상황을 좀 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에 그 물류를 대게 되는 의왕 핵심 기지에 이제 방문을 해서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엄포를 놓습니다. 어제 오후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하는 파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 우리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대 결심이라는 건 업무 개시 명령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되면 양측의 갈등이 정말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직후에 이제 화물연대에서 교섭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5차 교섭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섭이 시작되고 2시간 30분 정도 논의 끝에 이제 최종안이 도출이 됐는데 몇 가지 의문이 좀 남죠. 최종안으로 나온 것들 보면 안전운임제를 연장한다. 그리고 안전운임제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유류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사실은 12일에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그때 당시 상황에서 더 나아진 게 없거든요. 그때 알려져 있던 최종안하고 다른 게 없는데 최종적으로 그 구분응선을 넘었다가 13일에 발표하려다 못한 그 내용이 왜 번복이 되었느냐 등등을 포함해서 이번 사안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종의 오답노트를 쓰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의문은 조금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일단락은 됐고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다시 물류가 돌아가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의왕에 있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라고 하는데요.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이동을 하고 있고 장치율이 80%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던 부산 신항에서도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장치율이라는 건 컨테이너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평시에는 보통 70%대를 유지하는데 80%가 넘어간다. 이걸 포화 상태로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시간이 길어지면 물류에 상당한 지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현대차도 그 부품이 들고 나는 그런 차량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수출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그 물량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파업 해단식 이후 그리고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물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포스코 같은 공장들인데 포스코 공장은 철강 제품을 생산하다가 물류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동안 재고를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재고들을 좀 털어내고 물량을 고객들에게 보내는 그 시간 그리고 이게 생산이 과다하면 더 이상 적재할 곳이 없으니까 공장이 몇 곳 멈췄습니다. 이 공장들을 새로 돌리는데 필요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공장을 돌리고 고객들에게 밀린 주문량을 대는 데까지 대략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공장을 잠깐 멈추고 다시 돌리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8일 정도 파업을 했는데 피해 규모가 1조 원대를 넘어가는 걸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좀 보면 대표적으로 철강업계가 있습니다. 5개 회사 기준으로 손실액이 대략 1조 1,500억 원 정도 된다. 업계의 추산이니까요. 뭐 노동계가 생각하기에는 계산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석유화학도 8개 회사를 기준으로 대략 5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철강이나 또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이걸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2차, 3차 현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를 분해해서 이 원료를 받아가는 화섬업계 혹은 이 아시아 전반에 걸친 플라스틱 업계, 이 생태계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차를 그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은 5,100여 대 정도가 이 만들거나 수출하는 데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가 됐고 시멘트 업계도 사실상 전면 마비가 됐었거든요. 네. 시멘트 회사들이 대략 그 강원도하고 충청도에 몰려 있다고 보면 이쪽에 물류가 마비가 되면서 레미콘 업체들 공사 현장까지 연이어서 잇따라 피해를 봤다 해서 출하 차질 물량이 15만 톤 이상이었고요. 그 8일 동안 대략 1,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이게 업계 추산 결과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파업의 쟁점이 안전 운임제였고 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어떤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네. 사실 전체적으로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8일 동안 물류가 멈추고 또 대외 신인도 하락했다 이런 비판 속에서 국토부에만 책임을 넘기는 듯한 게 정치권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특히 여당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 여당이 짐짓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고 비단 금액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조정하는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거라면 이번에 국회로 공이 넘어갔을 때 이건 차주하고 하주의 문제다. 이렇게 발을 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3년씩 계속 연장을 할 거냐, 일몰을 폐지할 거냐, 어떤 품목에 어디까지 확대를 할 거냐, 구체적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화물연대하고 정부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화물연대는 이번 그 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일몰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토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3년 더 연장을 해보고 차후에 이 제도의 효과를 파악한 다음 그다음에 결정하자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올해 일몰이 되려던 게 올해는 일단 무조건 가는 거고요. 내년을 포함해서 3년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하는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좀 궁금한 게 네. 일몰제, 안전 운임제를 하면 이제 화물차 기사들의 어떤 생계권이 조금 더 보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뭐 과속으로 인한 사고나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사라지는 좀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거를 폐지하지 않고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지도 조금 네.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이 화물차 기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유류비가 지금 경유 기준으로 보면 어제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83원까지 올랐습니다. 휘발유가 2,080원이었으니까 역전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화물차 기사들 입장에서는 한 달 수백만 원에 이르는 유류비가 너무나 부담이 된다. 충분히 토로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유류비 인상과 공급망 훼손에 따른 비용 부담을 화물차 기사만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수출하는 업체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내륙에서 그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에 내륙의 단거리 운송 비용이 적어도 30% 이상 늘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 공급망 훼손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다. 상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중첩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국토부는 공정한 심판이 되어서 어느 쪽의 이야기가 조금 더 타당한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거고 국민들이 그 정당에 국고보조금 주면서 갈등의 해결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활인이니까 이런 부분들의 갈등을 제대로 위탁해서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있는 게 정당 정치이고요. 그래서 정당에 들어가는 게 비례대표들이잖아요. 네네. 각 직역별로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밀한 토론이 좀 필요할 것이고 안전운임제가 정말 어디까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6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27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4계단 하락한 결과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부문별로 좀 보면요. IMD가 분야별로 4개 부문에 2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4개 부문은 경제 성과,
정부의 효율성, 또 기업의 효율성, 인프라의 구축 정도 이 네 가지를 보는데 이번에 좀 박한 평가를 받은 건 일단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미래를 위한 연금의 적립 수준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종전 35위에서 50위로 15계단이나 뒤로 밀렸고 기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국제기준 효율성 순위를 보니까 이게 27위에서 33위로 밀렸고 이거 말고도 경제성과 부문에서 우리가 18위에서 22위로 밀린 요 항목들을 보면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봤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한국이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부문에서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연금을 축적하는 부분에서 그 종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좀 나빠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순위가 굉장히 낮은 건 아닙니다. 63개국 가운데 27위고요. 이게 작년 23위에서 27위로 밀렸다는 얘기고 네. 3050 클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3만 불 이상 개인 그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그 국가들 가운데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들끼리 비교를 하면 그 가운데 그 7개 나라 중에서는 우리가 4등 정도 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인프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좀 하락폭이 컸던 네. 건데 지금 국내에서 경제 상황을 두고 추경호 부총리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도 사실은 그래서 예정에 없었던 한국은행 총재와의 비공개 만남이 있었죠. 그래서 부총리하고 한은 총재가 만나서 아마도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환율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인 구두 개입 이외에 실탄을 외환 시장에 얼마나 투입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마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추경호 부총리가 했던 말을 보면 굉장히 위기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안에서도 예정에 없었던 간부회의가 열려서 우리가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그 플랜 B,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걸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한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컨틴전시 플랜을 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만큼 여의치 않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일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원래 1차관이 주재하고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여를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가 추경호 부총리 또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을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 발언 가운데 복합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끼리만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다. 또 어제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시면 공급 사이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공급 사이드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직보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그만큼 경제 관료들에게 매일매일 날마다의 상황을 보고받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로또 1등 당첨자가 역대 가장 많은 50명이 네. 나왔습니다. 너무 부러운 얘기인데 이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50명 중에 42명이 수동으로 이제 네. 번호를 일일이 체크한 경우라서 이게 말이 되나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 안에 복권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부 조직은 아니고 여기에서 별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과거에 그 주요 경제부총리도 여기를 거쳐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네. 여기에서 일단 논리가 좀 재미있었습니다. 814만 분의 1의 확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이 추첨해서 이 번호를 공개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거의 007 작전에 방불케 하는 그 공이 혹시 바뀔 수도 있고 뭐 온도를 가지고 뽑는 사람이 뭐 온도를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다라고 해서 100% 자동으로 추첨을 하거든요. 네. 글쎄요, 뭐 어마어마한 흑막이 있지 않고서야 조작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1019회차 당첨자가 역대 최고로 많았습니다. 로또가 2002년 12월부터 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한 회차에 가장 적게 당첨금이 배분된 게 2013년 5월이거든요. 546회에 대략 4억 정도씩 분배를 받았는데 이번이 4억 4천만 원, 실수령액은 3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실망감과 너무 많은 숫자와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그런 해프닝이 아닐까 싶고 아이러니하게도 지난주에 당첨금이 굉장히 컸어요. 네. 1018회 당첨금이 123억 6,200만 원이었으니까 와. 123억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느껴지는 네네. 거잖아요. 원래 없던 돈이지만. 네. 그리고 그때는 1명, 이번은 50명이니까 여러 가지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건데 일종의 해프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